행사 진행을 맡은 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 회원 정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지방자치연구회 조혁신 회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지방자치연구회 회장 조혁신입니다. 오늘 이제 익산 참여연대가 1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시민 아카데미를 진행하자, 또 지역에 있는 여러 현안들을 같이 한번 얘기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저런 그 사항으로 실제 첫 만남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요. 특히 오늘 아마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믿고, 오늘의 얘기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국가에서 익산에 선물처럼 내려줬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어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근데 그게 현재의 모습에서 얼마만큼인지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직까지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가 그러한 부분에 하나의 지금 활로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와주신 문태곤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좋은 자리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지방자치연구회 회원들이 한 20여 분이 그냥 외부 회의실에 만나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에 대한 잡론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회원 중심으로 밖으로 나가서 현장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준비했는데,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식품 클러스터라든지 청년정책 관련된 부서, 문화도시 관련된 부서 이제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또 느끼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클러스터 진흥원이 또 공공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6시 이후에는 사람들도 안 남아있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게 조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여서 좀 낮에 좀 세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밖에서 좀 큰 공간에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군산 사람들한테 애증의 대상 이렇게 얘기하죠. 새만금만 되면 모든 게 될 것 같이 얘기를 정치권에서도 많이 했고, 똑같이 이제 익산 시민한테는 식품 클러스터가 그런 애증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알기로 2008년, 9년부터 준비해서 정말 10몇 년 됐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진흥원이 2015년, 16년쯤 내려와 있고, 공장 분양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가동이 되는 그런 상태죠. 이제 이런 클러스터가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제 혁신적 성장 발전 얘기하고 변화의 모습들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식품 클러스터가 이제 우리 중요한 이유가,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익산이 농식품 산업을 성장 발전에 대단히 핵심적인 것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의 농식품 산업을 이해하고 전략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발전에서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제1권 주제가 오늘 식품 산업, 식품 클러스터하고 지역 상생 방안으로 주제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클러스터 진흥원 전문가 모시고 식품 클러스터 현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지역 상생 방안 얘기를 듣고 우리 시민들, 회원들하고 편안하게 연론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주제 발표해 주실 한국식품클러스터 진흥원의 문태곤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 마스크 쓰면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가 고향입니다. 이제 농식품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한 25년 근무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있었는데 클러스터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온 건 아니죠.
원래 클러스터는 여기 있었는데 그 초기에는 사무실이 과천 청사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에 땅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임시 사무실을 형태로 있었다가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좀 뭐 부족하지만은 클러스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안내 좀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보시다시피 국가식품 클러스터인데요. 일종의 그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일반적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하고 좀 다른 거는 클러스터란 말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마이클 포터의 클러스터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그냥 공장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군데 모아서 밑에 하수도나 뭐 이런 걸 같이 깔아가지고 조금 규모의 경제를 해가지고 원가를 좀 절감시키고 이런 것들이 목적인데 클러스터는 이제 그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같은 업종, 식품산업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제 식품 업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식품이 아닌 쪽은 입주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식품 업체, 그러니까 식품 제조 기업 업체나 식품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 아니면 이제 식품하고 연관된 업종, 예를 들어서 식품 포장 박스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식품 이렇게 우리가 파우치팩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비닐로, 정말 그런 것들 필름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 이런 데들만 되고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업종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이 좀 특징이 있고 그리고 클러스터라는 곳은 그냥 이렇게 모여만 있는 게 아니고 산학연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따지면은 뭐 전북대 원광대도 있지만 서울에 서울대도 있고 외국에 동경대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는 그 프라운호프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식품 연구소거든요. 거기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실적인 공간에서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 가상적인 어떤 그런 공간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펼쳐나가고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데 더 이렇게 고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국가자가 붙어 있다는 거는 이게 그 지방산단이나 이게 아니고 국가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방산단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국가산단은 우리나라에 한 30-40개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고 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일환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건데 식품을 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왜 일산으로 왔느냐면은 지금 의료나 이런 거는 오송이거든요. 충북 오송의 의료 첨단 복합단지가 저희와 똑같은 성격의 그런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고 식품하고 그 농생명 부분은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의 이제 중심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식품을 만들기 위한 맨 처음 단계 농산물, 그 농산물을 하기 위한 그 전 단계 종자, 육묘 이런 거는 옆에 실용화재단이라고 있잖아요. 익산 옆에 그 실용화재단하고 실용화재단 부설기구인 김제에 있는 종자센터 그런 데들이 이제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최종적인 단계의 마지막 식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식품 클러스터가 처음에 이게 왜 이거 국가에서 이런 걸 조성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가 체결이 됐었습니까? 그때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같은 나라하고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고추, 마늘, 뭐 양파, 농가들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됐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이후에 우리나라 농업이 당할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였고 그 중에 하나가 식품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농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서 더 고부가가치화 시키고 우리나라는 식품 산업이 되게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레이드가 높지는 않거든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CJ 정도나 뭐 되는 회사들이 좀 그래도 순위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순위 안에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식품 회사가 62,000개 정도 전국적으로 있는데
매출이 1년에 5억이 안 되는 그런 회사가 거의 한 80~90%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들, 식품 회사들, 하림, 우리 익산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하림이나 풀무원,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군에 들어가는 회사는 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중소기업이고 그 중에 또 80%는 다 영세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익산으로 온 거는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그 마지막 해에 클러스터 부지를 공모를 했고요. 그때 이제 경상북도도 참여를 했었고 여러 군데 전남도 참여하고 여러 군데 참여를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전라북도 익산이 그 부지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 안 있어가지고 MB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서 이게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낙점이 됐어요. 낙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전라북도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뭐 농식품부의 또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사 회생을 한 게,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150만 가까운 160만 병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도 다 국가에서 대주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 에비타당성 에타라고 그러는데, 에타에서 그 탈락이 되는 바람에, 불합격을 맞는 바람에 없어질 위기에서 다시 소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소생을 하면서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70만 평이에요, 지금 현재. 70만 평이고, 예산도 국가에서는 절반 50%만 지원해주고 50%는 지방에서 되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됐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사실 그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특히 익산시가 재정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재정도 약한데 국가에서 50%밖에 안 되는 바람에 많이 쓰느라고 되게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MB 때 시절에는 거의 진행된 게 없어요. 땅만 부지만 선정이 됐고, 그러니까 부지 선정된 거는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진행된 게 없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기공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기공식을 하고, 이제 2016년, 17년 2년에 거쳐가지고 부지 준공이 이제 부지 준공이 됐다는 거는 토지 작업이 끝났다는 거죠. LAC가 했거든요. 토지 작업이 끝나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도 분양이 별로 안 됐습니다. 별로 안 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저희 기관에서 새로 문재인 정부에서 오신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예산 구조도 국비에서 거의 대부분을 대주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분양대금, 이게 땅 분양대금이 조금 비쌉니다. 여러분도 여기 익산 분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평당 50만 원이거든요. 평당 50만 원이면 뭐 익산 땅값 치고 결코 싸지가 않잖아요. 이게 논밭 있던 자리들인데, 이게 수도권 쪽에 충청도만 가도 30만 원에 분양하는 데도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50만 원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믿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노력하고 시장님도 노력하시고 해가지고 국토부나 이런 데서 조금 약간 이제 무이자 분할 납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분할해서 땅값을 낼 수 있도록 무이자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보조금 같은 거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은 이제 지방 촉진,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조금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음에 2016년, 17년까지만 해도 뭐 한 30개 정도 기업들이 들어와 있었고 한데, 현재는 120개입니다. 120개 기업이 좀 들어와 있고요. 좀 더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은 이제 우리 익산이 고향이신 하림, 풀무원, 번주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평당 70만 평인데 평당 50만 원이고,
그 LH가 조성을 했는데 총 토지 조성 비용은 5,535억이더라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최근 3, 4년 사이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막 한 공장 다 완공돼서 돌아가는 회사는 한 70개 됩니다. 70개 되고 나머지는 이제 설계 중이거나 뭐 이런 지금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다들 공장이 정상 가동된 지가 많이 되면 3년 아니면 뭐 1년 뭐 이렇게 6개월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 기업들이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약간 업그레이드가 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만들려고 저희가 애를 먹었고요.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분양률이 지금 거의 그 통계치상으로는 70%인데 특수한 부지를 빼고 식품회사들을 줄 수 있는 땅은 거의 다 팔렸거든요. 몇 개가 안 남아가지고 요즘에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돈 먼저 내는 사람이 땅을 사는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가 3년 전에 만들어낸 거는 법인세를 3년간은 100% 변제, 2년간 50% 변제 이런 거를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기업들이 좀 더 유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요. 또 시하고 도에서는 투자 보조금도 주시고 또 특히 익산시에서는 기업들의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월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숙박비, 직원들 숙박비를 월세 한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분양률 68%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무슨 연구소 부지나 좀 특별한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빼고 나면은 거의 한 90% 식품 부지는 분양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제 자료가 조금 3월까지 되다 보니까 116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120개 정도 되고요. 외국계 기업은 한 개가 있고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그 땅을 분양하는 그거 말고 임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자체 건물인데 그곳은 벤처 회사들, 스타트업 회사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로 임대를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아마 보셨을 건데 이렇게 땅에다 공장을 크게 짓는 게 아니고 그 빌딩 안에 사무실 겸 공장, 기계 조그만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한 월세 한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하는데 한 평당.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한 34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대표적인 데가 이제 포인트가 잘 안 돼가지고 대표적인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림이 있고요, 풀무원이고 수수원이고 메이식품이라고 순천에서 온 회사인데 생표 다음으로 좀 유명한 회사거든요. 되게 오래된 70년 정도 된 회사고 관장, 된장, 고추장. 네. 여기 익산에 얼마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각 FMC라는 이제 회사는 알로에 음료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알로에 음료 수출 1등 기업이고요. 내수는 안 하고 수출만 오로지 그 알로에 음료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고 코아바이오라는 회사도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고 계시긴 한데 여기는 콤푸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효 음료 콤푸차가 좀 유명한 그 차인데 BTS가 재작년인가 콤푸차를 좋아한다 그 말 한마디에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네, 그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회사고요. 건강일성 식품회사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말하고 올 초에 선키스트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선키스트가 아직 공장은 안 지었는데 선키스트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업체가 선키스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료수 판권은 혜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혜태. 지금은 다른 데 흡수됐지만 혜태가 음료수 판권을 가지고 있고 음료수 유예 판권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 사과나 딸기, 그다음에 감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퓨레라고 있잖아요. 젤리같이 생긴 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지금 상태고요. 천일식품은 대한민국의 냉동식품의 효시 기업이거든요. 처음 냉동식품을 시작한 회사고 한 50년 전에 시작한 회사고 가장 현재 규모도 가장 크고 매출액이 가장 크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땅을 굉장히 크게 샀어요.
파림이 16,000평인데 여기도 16,000평이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다 이전하기로 해서 하는데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게 여기는 바로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철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평수가 16,000평이나 되다 보니까 이 예산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좀 약간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곰표 맥주 아시죠? 곰표 맥주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세븐브로이입니다. 그 세븐브로이가 저희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공을 해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왜 왔냐면 하이트 맥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좋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왔고 여기 같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FC 서울 맥주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축구팀, 프로축구팀 FC 서울 맥주 시중에 잘 없는 대신 현재 한정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맥주를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려고 공장을 지금 지은 상태고 뭐 본인들 말로는 향후에 여기 전라북도니까 전북 우리 현대 전북 현대 뭐 맥주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남도꼬막이라는 회사인데 그 여수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수에서 꼬막을 그 바다에서 재배한 꼬막을 이 공장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해감하고 자동으로 탈피하고 그다음에 IQF 냉동이라고 그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뜬 상태에서 에어로 냉동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이나 이런 거를 냉동을 시키면은 안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덩어리가 지잖아요. 양파 같은 것도 냉동시키면 덩어리가 져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버리잖아요, 이게. 근데 이 IQF 냉동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기술이라 그 양파 같은 걸 쪼개서 냉동을 해도 조각조각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냉동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소포장에서 유통을 시키는 회사고 이 회사에서 납품하는 곳이 어디냐면 연안식당 아시죠? 네. 연안식당은 전략 여기서 물건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가 이쪽에다가 그 간편식 만들려고 꼬막 비빔밥 이런 거 그래서 분양을 지금 받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IQF 냉동을 하는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익산에도 하나 있습니다. 익산 그 어디지 도매시장 옆에 그 팜주어라고 거기도 하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면 그렇게 되고요. 이 제품들인데 보시면 뭐 할인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 풀무원은 두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풀무원이 클러스터에 있는 공장은 김치 공장입니다. 김치도 내수김치가 아니고 수출김치 글로벌 수출용 김치 공장이라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월마트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돼 있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풀무원 여기 그 대표님이 이효율 대표님이라고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이 여기 남성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여기 분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NC라고 하는 거는 커피 회사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만한 거는 이제 이런 크레이지 칵테일에서 만드는 참기름 들기름은 보통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을 그 짤 때는 뜨겁게 해가지고 가열해서 됐잖아요. 여기는 이제 저열로 뜨겁게 하면은 특히 볶아가지고 그 고열로 짜고 그러면은 벤조피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발암물질 성분이 좀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온으로 해서 좀 고가로 백화점 같은 데 주로 유통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요게 컴퓨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TS라고 하는 컴퓨터고 여기 핑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는 빵 만드는 회사인데 다운프렌이라고 독일식 빵 안에 나이테 들어간 빵 보셨죠? 나이테 빵 안에 그 빵을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 푸른바이오가 여기 안에서 중소기업들 중에는 가장 요즘에 핫하게 뜨는 회사고 그 이병헌 씨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건데요. 이게 보스웰리아라고 관절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이거를 보강할 수 있는 관절을 좀 좋게 이제 저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절 연골에 보면 우리가 나이 먹고 그러는 아니면 운동을 저는 조기 축구를 하고 있는데 관절과 관절 사이에 윤활유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이 먹고 여러 가지 원인에 별로 안 나오고 하면 관절염도 걸리고 무릎도 아프고 시리고 그런데 이게 좀 많이 그걸 활성화시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먹어본 결과로는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저희 회사는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회사고요. 소속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고, 현재 이제 이름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인데, 현재 12개의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기업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기업이 어떤 뭐 아까 꼬막회사처럼 꼬막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모든 설비를 꼬막 만드는 설비는 갖추지만 그 이외에 뭐 품질 검사하거나 뭐 실험해 보거나 이런 걸 다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쓰는 기계를 몇 억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본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의뢰해가지고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와서 써도 돼요. 기계를 신청해가지고 기계를 본인들이 직접 써서 실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식품을 처음에 생산하는 것부터 개발하는 것부터 생산하는 것까지 모든 라인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라인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그 해당되는 파트마다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주로 대상, CJ 뭐 이런 데서 그 파트에서 일하던 분들을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12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원 시설 12개고 장비 수가 총 682종인데 좀 더 늘었습니다. 700종 정도 되고요. 이게 건물 12개 건물값, 장비값, 땅값 다 토탈해가지고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이제 안에 있는 시설들인데요. 이게 본관 건물이고 왼쪽에 있는 게 본관 건물이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비즈니스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행정적인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와보시면 우리 저기 입주기업 제품들을 전시 홍보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판매도 합니다. 판매도 하는데 시중에 있는 소비자 가격보다 한 20% 정도 쌉니다. 할인 판매를 홍보용으로 할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 일부러 사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계속 차 끌고 와가지고 사러 가시는 분도 있고 할인이 좀 안 되는 품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점은 그 1층에 건물 1층에 오시면 농금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서울에.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인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우리 이쪽 우리 지방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 하고 있는 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농업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그 영농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그다음에 농어민 안전보험 이거를 거기서 하고 있고요. 뭐 연결이 있긴 한데 선이 그러니까 발버둥 그런 거죠. 아니. 전부 모르겠습니다. 밑에 거 어떻게? 됐네.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이 농구원의 투자지원센터하고 여기가 보험, 농업을 위한 보험을 하고 있고 하나는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금을 가지고 우리 펀딩을 하잖아요.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지원센터가 저희 1층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원래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데 이제 분소, 여기 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분소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 펀드 이름이 농식품 모태펀드입니다. 이 1조 4천억 정도 펀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유망한 기업이 있으면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원료 중개보호센터는 이거 여기에 이제 또 그 시에서 뭐 있을 때 오면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우리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식품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한데 그게 농산물이잖아요. 뭐 고추만 양파도 있고, 뭐 김치 공장 배추도 있고, 또 다른 데는 이제 뭐 사과, 과일 같은 것도 있고, 고구마도 필요하고, 고구마 공장은 고구마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원료들을 여기에서 보관하는 곳입니다. 보관. 공동으로 이렇게 보관도 하고 구매 알선도 하고 이게 하는 곳인데 현재 이곳은 저희가 그 직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농협에 위탁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기술 개발, 식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기능성 평가지원센터는 뭐냐면, 그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들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어떠한 원료를 가지고 어떠한 건강에 좋은 식품을 개발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 만든 거를 몸에 어디에 좋다, 뭔 당뇨에 좋다, 뭐 이런 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쓰면 다 불법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다 있고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그래야지만 그런 표기들을 할 수가 있고 하는 건데, 이제 옛날 우리 뭐 어르신들 세대 때는 그냥 뭐 대충 삶아가지고 뭐 항암유과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큰일 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인증받는 절차들을 다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개발하는 작업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가. 도와주는 것이고, 이 안에서는 이제 개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개발된 것이 과연 그런 성분이 나오는가까지 다 측정해가지고 그걸 수치로 다 뽑아서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떤 제품이 개발이 됐으면 임상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동물 실험합니다. 여기 가면 쥐가 되게 많아요. 쥐가 많고, 여기 담당 다 박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쥐 해부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쥐 가지고 놀고 있는데 쥐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은 저희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전북대병원하고 조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원료은행은 기능성 식품을 만들 때 원료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인삼, 우리나라에는 인삼이 있고 뭐 오가피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 건강기능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소재는 되게 적어요. 되게 적고 외국의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 소재들이 있어가지고 그 소재들을 하나의 이제 기능성 식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소재를 은행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표준화해서 쭉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들이 쓴다고 할 때 보급해 줄 수 있도록, 예, 그런 건데, 이제 국산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기능성 식품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만들어서 보급하면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고 수출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원료를 우리 국내 농가들이 농사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그 마약 종류에도 사람이 먹어도 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 건강기능성으로 만들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 기술 개발이나 판로 개척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재배를 시키는 거죠, 농가들한테. 이제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든 식품에 대한 품질을 강화해 주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시설인데, 품질 안전센터는 이제 가장 쉬운 거, 잔류농약 검사. 식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잔류농약이 얼마나 몇 %가 들어가는지 검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식품을 만들었을 때 이 식품의 맛과 향과 조직감, 씹었을 때 식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데, 여기는 소비자 패널들을 모셔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하는 그런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패널들을 통해서 관능적인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 어떤 분들은 질기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향이 독하다 그러고 아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짜다 그러고 안 짜다 그러고, 그게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능 테스트를 한 데이터를 놓고, 그 2층에, 저희 품질안에서 2층에 가면은 이제 과학적인 분석 그 기계가 있습니다. 이건 기계적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을 그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전자포, 냄새를 전자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전자혀, 전자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기계에서 이거를 pH 몇 뽑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온 수치하고 사람들이 관능적으로 느낀다고 했던 그 수치를 서로 비교 분석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 이렇게 쓰다고 하는지 달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곳이고요. 식품 패키징 센터는 이제 포장을 도와주는 곳인데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게 식품 패키징 센터는 우리나라에 거의 독보적으로 있는 여기가 지금 센터가 되어 있고요. 대기업들도 뭐 LG 같은 데서도 여기 많이 의뢰도 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볼 때 패키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물건을 보관만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정관장 홍삼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전에 이렇게 떠가지고 컵에다가 풀어서 먹고 이 시절보다 이 스틱 포장 이렇게 조그맣게 스틱 포장 있잖아요. 또 커피처럼 똑 따먹는 거. 정관장에 그걸 만들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장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지금 시대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사례가 뭐냐면 정관장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서울에 많은데 아침 출근하려고 바쁜데 애들 이 홍삼을 타주고 어쩌고 할 뭐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스틱이 개발되니까 학교 갈 때 가방에다 하나씩 담아주고 이렇게 하면 소비량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 눈으로 봤을 때는 제품을 포장하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게 이게 산소 투과도가 높으면은 금방 변질이 오고 유통기간이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습도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이 재질이 어떻게 쓰느냐. 일반 눈으로 보면 모르는데 이게 저도 이제 원래 문과생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배운 건데 되게 신기한 게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식품을 만드는데 식품 포장지를 납품하는 공장에서 포장지 납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납품해주면 다 똑같은 量포장을 하지만 그 포장 재질에 안에 미세한 한 겹이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포장재 회사를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을 했으면 그 포장지를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럼 저희 안에 분석소에서 분석을 딱 해보면 이게 정상품인지 뭘 빠뜨렸는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패키징에서 중요한 거는 물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팔레트 해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적재도 하고 해갖고 이제 그래서 컨테이너 싣고 외국으로 수출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국 같은 데 가다가 태평양을 지나면서 안에서 습도 변화 이 롤링에 의해 가지고 허물어지기도 하고 박스가 허물어져 버리고 아니면 안에 있는 게 변질되고 하면은 도착했다가 다시 다 변상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다시 또 배를 돌려서 또 다시 한국으로 백식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이 안에 가면은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이 생긴 곳에 실제로 팔레트 적재된 거를 물건을 똑같이 다 넣고 제품 싸서 랩핑 해가지고 다 넣고 그거를 그 컴퓨터로 이제 그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때에 이 흔들림 값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를 타고 간다고 하면 배로 미국까지 갈 때의 온도 변화, 습도 변화 이런 부분들을 다 흔들림의 변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실험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 번 시작하면 중단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계속 며칠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끝나고 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럼 왜 이거 허물어졌을까? 박스가 강도가 너무 약하다 강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안 생기게 해주는 거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게 이제 ISTA라고 하는 그런 인증, 국제 안전 수송 인증입니다. 그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그 시설에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ISTA 그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저게 되면 좋은 게 이제 예를 들면 코스트코나 이런 데는 물건을 수출해서 납품을 하려면 저게 돼 있어야 국제 운송에 오케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게 국제 안전 수송인데 저런 게 원래 유래는 뭐냐면 되게 희한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을 운송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 세계대전 때 미국이 트럭에다가 포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싣고 이동을 하고 진지를 이동하러 하는데 아군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포탄을 트럭에 싣고 덕거덕 하면서 가는데 우리 진지를 지나가면 다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우리 아군들이 막 죽고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포탄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게 이상이 안 생기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다가 이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패턴을 잡아가고 시스템을 잡아가지고 수출해야 이동을 해야 이게 이상이 안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기준을 마련한 거죠. 이들이 그게 유래가 돼서 이제 식품으로까지 이게 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생산기술 지원 시설인데요. 제품을 생산해서 개발해서 품질안전 검사도 하고 맛 검사도 테스트도 하고 포장지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물건을 이제 생산해서 바이어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공장입니다. 공장. 그냥 쉽게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럿 플랜트는 발효, 아니면 농축, 분말, 엑기스, 액상 모든 형태의 식품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라인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장에다가 갔을 때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10만 포, 20만 포 아니면 주문을 안 받아주죠. 공장에다가 의뢰할 때. 근데 여기는 이제 한 번에 100개, 뭐 입도 되고 300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중용 및 소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이 시중에서 얼마만큼 팔릴지도 모르는데 근데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출시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어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번에 20만 개, 30만 개 만들었는데 바이어하고 상담 중에 이게 낙방을 맞아버리면 다 30만 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개 만들어가지고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하고 판매도 테스트 판매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케이가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GMP 인증과 해썹 인증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인 식품은 요즘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납품이 가능한데 건강기능성 식품의 인증은 해썹이 아니고 GMP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GMP 인증을 받아야지만 건강기능성 식품 납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 산업화센터인데 소스 산업화센터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저기서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생산도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소스를 나름대로 식당 하시는 분들도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스를 체인사업한다, 대량으로 만든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일이 돼요. 그때부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다 만들어서 크게들 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쪽으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만들어서 제품으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느 정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레시피 개발을 했는데 뭔가 좀 약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희 쪽에 이제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하고 이 맛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여기는 좀 한번 나중에 필요하시면 와서 상담하시면 좋은 게 나름대로 CJ, 동원, 대산 이런 데서 소스 개발을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좀 와서 그런 걸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상품화 지원 시설인데요. HMR 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가정 편의식 요즘에 완전 대세잖아요. 이게 가장 고전적인 HMR은 컵라면이죠. 네, 컵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족발, 불닭볶음, 모든 음식이 다 요즘에 간편식으로 다 나오잖아요. 제육볶음, 설렁탕 이런 것도 다 간편식으로 나오고 그 간편식을 갖다가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의 기술을 갖다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간편식을 만들었는데 이건 살균을 잘해야지 되거든요. 지문 포장을 하면 살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살균 기술이라든지 포장 기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기능성 제형센터는 이건 이제 그 젤리나 이런 걸 만들 때 그러니까 어떠한 식품의 원재료를 가공을 할 때 젤리 형태로 만들고 아니면 이거를 좀 딱딱한 형태로 만들고 했을 때 맛이 변하고 성분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을 이 형태를 변화시켜서 젤리로 만들어도 성분이나 효능이나 맛이 변하지 않게 하는 기술, 그걸 제형 기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이제 도와주는 그런 곳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임대형 시설인데요. 식품벤처센터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와서 임대로 들어와가지고 땅을 사려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50만 원인데 공장 지으려고 1000평만 사면은 땅값만 5억이거든요. 보통 5억짜리 땅값 1000평에다 공장을 지으면 한 200평 정도 지으면 보통 한 3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까 평당 2만 원이면 10평이면 한 달에 20만 원 월세 거기다 기계 조금씩 갖다 놓고 이제 사무를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 한 40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대기들을 쭉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이제 나가면 또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5년 역사인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수요가 많은데 한 기업한테 너무 오래 줄 수가 없어서 3년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 3년. 만약에 3년 동안 있었는데 뭔가 조금 타당한 이유에서 좀 연장이 필요하거나 더 업그레이드를 성과가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최대 2년까지 더 연장이 되는데 기본은 3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핫한 게 지난번에 그 이재명 후보께서도 오셨었는데 그 유세 활동할 때 그때 제일 관심을 많이 보이신 곳이 저기 청년식품창업센터. 청년들이 식품을 가지고 뭔가 농식품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도와주는 곳인데요.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 한 300억짜리 건물인데 저기에는 이제 그 청년들이 지금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는 있거든요. 청년들이 식품 창업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쓰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쓰는 것보다는 더 조그마한 기계로 해야 되거든요. 2개도 만들어보고 3개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소형 기계들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애로사항이 뭐냐면 청년들 해마다 우리가 한 40개씩 팀들을 뽑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주로 와요. 아무래도 인구가 거기 많으니까 수도권에서 오는데 잘 데가 없잖아요. 잘 데가 없으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짧은 뭐 보름 한 달 동안에 뭐 호텔 저기 여가방을 잡아놓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기숙사를 만들고 있어요 안에. 그래서 식품을 창업하려고 한 달이든 2달이든 저희들하고 붙어가지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가지고 이걸 개발을 해보겠다. 그러면 아예 합숙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아까 그 시설들은 공유 공장, 그 다음에 공유 회의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기숙사고요. 그리고 1층에는 식품 박물관을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식품 창업센터가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이거는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 건물은 없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년들을 저희가 시청을 받아서 아이디어는 높은데 있는데 뭐 그 청년들이 기계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과거에 제품 만든 것 중에서 조금 그 나름대로는 좀 상품화되고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그 로컬로스라는 회사에서 그 워컵이라고 해가지고 브랜딩 꿀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 꿀에다가 여러 가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초콜릿 꿀도 있고 뭐 꿀도 있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그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꿀이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이 꿀은 찬물에 가도 잘 녹는 거죠. 이제 얘네들이 나름대로 개발한 거는 그 우리가 보통 뜨거운 물에 넣어야 꿀이 녹지 찬물에 넣으면 잘 안 녹잖아요. 덩어리져가지고. 근데 여기는 찬물에 넣어도 뜨거운 물처럼 그냥 쉽게 녹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한 거고 이건 이제 무궁화에서 추출하는 거 가지고 차를 만드는 그런 거고 이제 이 표고버섯 스낵 같은 경우는 믿음의 연농조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인데 아주 젊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버섯 농사를 오랫동안 접으셨는데 본인이 거기에 삐품, 정상품으로 팔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많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그게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와서 저희들 기술자들하고 붙어서 개발을 한 게 그거를 이제 저렇게 그 과자로 이렇게 튀겨가지고 과자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보기에는 이렇게 뭐 그 조각조각 나가지고 좀 별로 비주얼은 안 좋은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요즘 인기가 되게 좋은 그런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고령친화 오수식품 그 지정 기관이 됐거든요. 이제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그 우리가 약물가 저기 뭐죠?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다가 일반 병원도 있지만 노인들이 드시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노인들한테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하고 줬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고령들한테 맞게 식감, 이빨이 약하니까 딱딱한 것도 안 되고 그 대신 또 영양분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마련을 해서 이 고령 친화 식품 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 고령 친화 식품 중에서도 그 조금 더 실버 세대들한테 맞게 개발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증도 해주고 오수식품으로 그런 걸 또 지원도 해주고
네,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어떤 게 고령 친화식품인지 이제 그런 기준들을 쭉 다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그건데 저는 이제 항상 자랑하는 게 제가 이루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여기가 제가 서울에서 한 23년 살았는데요. 이리고등학교나 전북대학교 나온 사람들 만나면 제일 반가웠고 또 전라북도 사람들 만나면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다 써봤고요. 이제 경력상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아는 대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고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나머지는 별로 많지 않고 이 에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20년을 근무했어요. 그래서 여기 전라북도에도 있는데 전주에 가면은 그 지사 전북지사 있는데 이제 저 회사 쪽이 우리 이 익산시나 전라북도 관계가 많고 농식품부 저기도 산하기관인데 가장 여러분들이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게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대두요, 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거든요. 수입도 하고 국내산 농가들한테도 수매도 합니다. 수매도 해서 비축을 해놔요. 창고에. 전국이 창고가 있거든요. 비축을 해놓고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면 풀고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다시 이제 수매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농산물이나 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해외로 수출 나가는 김치건 뭐 가공식품이건 이거 수출 나가는 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에 지사망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해가지고 수출하는 걸 도와드리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MB 때부터 중단되고 안 하고 있는데 그 대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 식량 지원을 DJ 대통령 때 식량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담당이어가지고 저는 북한을 2번을 갔다 왔는데 하시고 왜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었냐면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돌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쌀을 남아도는 쌀을 정부 양육창고에다 보관하는데 그 보관 비용만 1년에 2천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들도 아직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쌀농사를 못 짓게 하면 이분들이 할 게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그냥 짓거든요, 계속 짓는데 우리가 1년 소비량 300만 톤, 생산량은 400만 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만 톤씩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찬반이 있지만 이제 정치적인 건 다 빼고 그냥 우리 농업적으로만 보자고 그러면은 대북 식량 지원을 해줄 때는 1년에 보통 50만 톤에서 70만 톤이 줬거든요. 주면서 그게 빠져나가니까 재고 물량이 좀 해소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있었는데 그게 중단돼 가지고 지금 심각한 좀 사실은 좀 문제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즘에 저희 클러스터에서도 되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ESG라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크게 요즘에 말하는 뭐 탄소 중립하고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저탄소 뭐 이런 것들도 다 ESG에 들어가는 거고 해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시대가 좀 돼가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처럼 여기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탄소 부분 중에서 다른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농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법한 게 뭐냐면 콩입니다. 왜 콩이냐면 콩으로 만드는 게 대체육이에요. 식물성 대체육. 고기를 거의 콩고기라고 하는데 식물성 대체육을 여러분들 혹시 드셔보신 분 있어요? 식물성 대체육. 네. 드셔보셨습니까? 근데 이거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짜파게티 안에 들어가면 고기처럼 들어가 있죠. 그게 고기가 아니고 식물성 대체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기술이 식물성 대체육을 고기를 덩어리를 만들려면 이 콩에서 추출해내는 콩에서 기름을 짜내고 부산물을 가지고 그게 이제 단백질 덩어리인데 그걸 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기가 이제 좀 질겨야 되잖아요. 질기면서 식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구수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콩으로 하면 다 뭉개지게 가루잖아요. 이게 안 되고 하는데 그거를 고기하고
똑같은 소재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대체육 소재 개발 기술인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공장에 한 개도 현재 한 개도 없고 전량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다 전량 수입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걸 수입에다가 그대로 가공만 하는 거죠. 여기서 가공해가지고 팔고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화제냐면은 이 소재가 되는 게 콩이에요. 주로 콩 아닌 거 버섯도 쓰는 데도 있고 한데 주로 콩입니다. 주로 콩인데 대한민국 콩 생산량의 한 50에서 60% 정도가 전라북도 김제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접목시키면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핫한 그런 비즈니스랄까요? 이 정도도 창출할 수 있고 콩 산업을 논을 좀 콩으로 대체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그 우리나라 국산 콩이 비싸지 않습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도나 농림부나 그런 데 같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거를 좀 지원을 잘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결국에 이제 그거는 농업도 좋지만 우리 전라북도 쪽에는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그런 아이템이라서 저희들 쪽에서는 좀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됩니다.